저희 그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는 이제 바이오 피직스라는 것인데 실험실에서 그 물리학에 관계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생물학에 여태까지 연구하지 못했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. 근데 가장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 그 크리스퍼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뭐 최근에는 뭐 맞춤형 뭐 아기 그런 그 스캔들이 있어죠. 중국에서 시작된 그런 그 뭐 사실 그 악명 그 스캔들이긴 하지만은 그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. 크리스퍼라는 것은 그 세균에서 발견된 그 현상을 그 동물, 식물 아니면 사람의 유전자 조작에 사용을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품종이 훨씬 좋은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을 개발을 하고 혹은 그 암 같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네. 이 크리스퍼 테크놀로지가 아직도 그 안전도가 좀 떨어지고요. 그리고 그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크리스퍼 테크놀로지를 이제 언제 어디서 우리가 원할 때 그 활용을 하고 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꺼버릴 수 있는 그 크리스퍼 온 디맨드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, 그 수준을 그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어렵고요. 근데 그 이 발전하는 그 속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.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하는 교수가 있어요. 그 잔스 홉킨스 대학에 그 친구가 이 분야에서 유명한데 미국 연방 정부에서 연구비를 신청을 했어요. 4년짜리를 신청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됐다는 통지를 받았거든요. 받았는데 그 연구 그 계획서에 그 1안, 2안, 3안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통지를 받고 나서 학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말하기를 이거 제가 하기로 한 거 1안, 2안, 3안 벌써 다 됐다고.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벌써 다 했다고. 그래서 우리는 새로 이제 딴 것도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워낙에 그 젊고 야심 있고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빨리빨리 이제 나눠서 남한테 쉐어하기 때문에 그 남들이 한 것을 바탕으로 또 그 다음에 걸 올리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빠른 것 같습니다. 또 이 분야에서는 일단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논문을 딱 잡지에 실기 전에 이미 그냥 그 프리프린트라고 그러죠. 그런 걸 다 남들이 알려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그 빨리빨리 올라갑니다. 예. 아니 크리스퍼 베이비라는 것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인간 배아를 만들어서 그것을 착상을 시켜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크리스퍼 베이비잖아요.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작을 우리가 해서 이게 그 아기만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또 이제 아기를 또 낳으면은 이제 계속 우리 후손한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이란 그 인간의 무엇이 인간인가, 그렇죠? 얼마만큼 자연 이전 현상을 그 바꿔서 해도 우리 인간의 그 존재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, 그런 그
철학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. 근데 뭐 크리스퍼 베이비는 언제쯤 가능한가 했는데 벌써 된 거잖아요, 그렇죠? 과연 이런 그 영어로 하면은 germline editing이에요. germline은 그 섹스 세포, 그렇죠? 그거를 바꿔주면은 이제 후손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과연 허용해야 되는 것인가? 만약 허용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? 그것은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가지고도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모가 둘 다 그 청각 장애자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애를 낳으면은 그 뭐 자녀도 청각 장애가 되는 게 뭐 100%다. 근데 부모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. 그 청각 장애 없는 애를 낳고 싶다. 그래서 뭐 크리스퍼를 써서 유전자를 바꿔서 그 애를 낳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슈퍼 휴먼, 그렇죠? 그 이게 사람의 기능, 그 사람의 지능이나 아니면 뭐 키 이런 것들이 그 벨 커브라고요.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그 이게 평균에 있으면은 그보다 훨씬 이제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을 슈퍼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애를 낳으면은 우리 애는 분명히 이 벨 커브의 제일 낮은 쪽에 가는데 그거를 평균적으로 몰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그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, 그렇죠? 그거는 그 윤리적인 문제예요. 근데 이 중간에 나오를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그 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테크놀로지가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안전한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, 그렇죠? 그 크리스퍼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에 가서 그걸 조작을 하겠다는 건데 뭐 그 우리 유전자가 이제 그 30억 그리고 30억 그 염기쌍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정확한 곳을 잘라주고 그거를 고쳐주는 건데 현재는 그 거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제 그 표적하지 않은 곳에 가서도 잘라져 가지고 그 원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관계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 원하는 곳을 잘라서 고치는 것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. 몇 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바꿨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뭐 이게 여기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키가 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은 키가 커지지 않겠느냐. 근데 다 유전자가 뭐 우리 그 몸 안에 몇만 개가 있는데 그 또 서로 상호작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바꿔주면은 그 자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유전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 A라는 사람한테서 되는 것은 B한테 가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퍼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퍼 테크놀로지의 한계가 아니라 그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그 발현을 돼가지고 우리 몸이나 그 생각하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그쪽의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systems biology라고 뭔가를 바꾸면은 그 우리 인간 개별적으로 시스템 레벨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직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근데 그것까지 해결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유전자 변화가 이제 알려지게 됐다.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 태어난 아기는 절대 유방암이 안 걸린다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
될까요? 이왕암에 안 걸리면은 그 사회적으로 그 비용이 줄어들겠죠.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고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인간 폐와 그 편집 그런 쪽을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빨리 크리스퍼가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법은 그리고 훨씬 이제 그게 빨리 될 것 같은데 그 농산물 아니면 축산물 그 개량인 것 같아요. 그 현재 원래 크리스퍼에 대한 논문이나 그 특허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중국에서 특히 특허 쪽에서는 미국을 따라잡았어요. 숫자로 따지면은. 그렇죠? 근데 중국에서 따라잡은 이유가 이 농산물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쌀이나 밀,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개량하는데 그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고생하다가 이게 나오니까 크리스퍼에서 그냥 학자들이 엄청난 숫자로 달려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더 맛있는 토마토 아니면은 뭐 곰팡이 같은 것들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쌀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에 지금 10몇 억이죠. 그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뭐 도움을 줄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원래 유럽에서 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(GMO) 그거는 유럽에서는 팔지 못하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는 그 GMO가 아닌 그런 농산물이 거의 없어요. 옥수수나 콩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GMO이기 때문에.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그 GMO도 허가 안 하거든요.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.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원래 GMO라는 게 그 세균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유전자를 그 콩이나 옥수수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더 질병의 내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허용을 하지만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한 몇백만 달러 한 1,0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서 다 실험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. 왜냐하면은 다른 종 사이의 유전자를 이제 옮겨주면은 그거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.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퍼가 나오면서 크리스퍼는 다른 종에서 유전자를 가져올 필요 없이 이미 있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회사들에서 그 GMO에 해당되는 크리스퍼로 한 그런 그 농산물들을 상용하기 전에 이제 미국의 USDA라고 그거를 허가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해도 되겠냐, 우리를 보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되냐 그러는데 한 7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모든 경우에 다 USDA에서 너 허가 받을 필요 없다. 이건 크리스퍼 써가지고 원래 있는 유전자를 그냥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GMO가 아니다.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런 반면에 유럽에서는 크리스퍼를 써도 해도 여전히 이건 GMO다. 그래서 못 팔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그 크리스퍼 쪽으로 해서 축산물 만든 다음에 그게 성공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 나라도 이제 그 미국 쪽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을까 그 규정을.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그 GMO라는 것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많은 연구를 해도 통해서도 부작용이나 그런 나쁜 일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크리스퍼 Cas9에서
특히 이제 그 세포 단계가 아니라 그 더 큰 그 단계에서 그 오르가니즘이라든지 그 식물, 동물 혹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장기 같은 것에 유전자의 그 문제를 그 복구하는 데 쓰려면은 이 CRISPR-Cas9 그 단백질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. 세포 안에다가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 바이러스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CRISPR하고 Cas9 단백질을 발현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유전자 그 편집이 가능한데요. 근데 현재 쓰고 있는 Cas9 그 단백질이 크기가 굉장히 큰 단백질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AA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현재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안내하는 RNA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집어넣으면은 이 AAV 그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쪽 연구가 그쪽 그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재 알려져 있는 그 Cas9 단백질보다 훨씬 작은 단백질을 개발하거나 그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미 존재하는 그 Cas9 그 단백질 중에서 더 훨씬 작은 것을 발견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아직 너무 크다. 그래서 더 작은 그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한국에서 학부를 다니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갔어요. 대학원을 하기 위해서 다 물리학과였는데 저는 그 생물학 쪽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공부도 전혀 안 했어요. 그래서 학부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생물학 과목을 들은 적도 없고 뭐 대학원 다닐 때도 그 이후에도 수업 한번 들은 적이 없거든요. 그랬는데 박사 논문 쓰는 실험실을 딱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그 반도체 연구를 하려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반도체 연구에는 전혀 쓸모가 없더라고요. 그랬는데 그 기계를 써가지고 그 단일 분자 형광 물질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그 미국의 다른 연구소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도 그럼 이쪽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 생물학 쪽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생물학 쪽으로 움직여 간 것이고요. 그 운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그 단일 분자 그 형광 현상을 보는 그 테크놀로지가 그 생물학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가지고 어떻게 금방 그냥 저희가 그 세계 수준의 그 전문가가 돼버렸어요. 제가 이미 아직도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덕을 많이 봤죠. 그 새로운 그러니까 물리학 쪽에서 생물학 쪽을 옮겨가기를 그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들이 그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연구 방향을 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 유학을 한다면은 전혀 그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새로운 기술이 가능한데 그럼 이것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둘러보다 보니까 천천히 이제 그 생물학 쪽으로 움직여 간 것이죠. 근데 제가 그 한국에서 학부 다닐 때만 해도 뭐 학부생들이 연구하는 그런 그 제도나 아니면은 그 컬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그 비교는 못 하겠어요. 한국과 그 미국의 그 연구 풍토 같은 것을.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연구 풍토가 한국하고 다른 게 있다면은 뭐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국 학생들은 그 뭐를 너 이거 하지 말라고 시키면은 그거 먼저 해요. 교수
말을 무조건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은 높은 온도에서 초 전도체를 찾아내서 80년대 노벨상을 서구 사람들이 받았거든요. 근데 일본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, 근데 지도 교수가 미국에서 연구를 할 때 뭐 비슷한 걸 해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게 초록색이 나오면은 꽝이었어요. 그래서 일본 학생들한테 너 이거 이것저것 배 앞에서 만들어 보는데 초록색이 되면 그냥 버리라고,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, 안 되니까.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똑같은 물질을 일본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험을 안 해본 거예요. 색깔이 녹색이 돼가지고. 근데 미국에서 교수가 그 말을 하면 학생들은 다른 걸 안 보고 초록색 먼저 보거든요. 그랬으면 일본 사람이 노벨상 받을 수 있었는데, 그렇죠.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권위, 교수의 그런 권위를 항상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게 무시를 하고, 그리고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했는데 내 말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, 그래서 그냥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. 좀 실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미국이 아직까지도 현재는 물론 뭐 정치 그런 것 때문에 옛날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또 그리고 나서도 떠나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활동을 하고, 그래서 브레인 뭐라 그러죠? 두뇌가 미국에 많이 오고, 그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잘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미국 학생들은 다른 뭐 증권이나 금융 이런 쪽에 많이 갈라 그러는데 똑똑한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은 진짜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곳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. 근데 한국 교수님들 말씀해 보면은 학생들 리크루트하는 게 그게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. 글쎄 저는 그게 뭐 어떤 공식 같은 게 없어요. 근데 저는 엉뚱한 학생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볼 때 저 생각이 엉뚱하고 내가 답변이 내가 예상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질문을 더 해봐서 얘가 뭐 엉뚱한데 진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각을 해보고 발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뽑죠. 근데 저희는 저희 집사람도 교수거든요. 근데 학생 뽑을 때 보는 게 기준이 달라요.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 좀 내성적이거나 그래도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, 제가 뽑는 학생들은 그냥 실험실 안에서 많이 같이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행동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. 좀 따로따로 노는 학생 많이 있는데 어떤 다른 교수들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또 훨씬 많이 보더라고요. 외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그런 것도 보고, 그래서 하여튼 다른 것 같아요. 예, 저는 그래서 좀 약간 내성적이고 엉뚱한 애들이 저를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요.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예. 지니한테
슈퍼 현미경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이 생명체 안에서 뭐 인간 그 전체 그 우리 몸이 작동할 때 이 몸에 있는 모든 그 분자들, 그죠? 모든 단백질, 모든 DNA, 모든 RNA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 실제 작동할 때 그 걔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해상도를 그 원자 하나하나의 해상도를 가지고 또 시간의 또 해상도는 뭐 한 나노세컨 정도 그렇게 그걸로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그 찍을 수 있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 그 해상도가 그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아마 아무도 하지만은 그 진인은 할 수 있잖아, 그렇죠? 예, 그래서 그 슈퍼 현미경을 만들어서 주면 좋겠어요. 예. 하고 싶은 것은 그 저희가 단일 분자 연구하잖아요. 근데 주로 이제 단일 분자를 만들어서 그 시험관에서 그 isolated 단일 분자를 연구하잖아요. 근데 뭐 생체 안에서 작동할 때는 얘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감옥에 넣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울에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그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세팅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단일 분자의 기능을 보는데 얘가 이 세포나 아니면 우리 이 몸을 그 사회로 볼 때 그 사회 안에서 실제로 활동할 때 볼 수 있는 방법을 준다면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. 저희가 하는 그 프레시라는 개발인데 그거는 사실은 그 한정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분자 하나 정도 왔다 갔다는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그러지 말고 뭐 1000개, 10,000개, 1,000,000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. 그렇죠. 뭐 형광 분자도 또 2개 하는 게 아니라 몇만 개를 동시에 붙여가지고 그걸 다 볼 수 있고.